지금부터 545회 목요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맹자 진심장에 보게 되면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웅덩이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흐르는 물은 앞에 있는 웅덩이를 채워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한번 반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수량이 풍부한 호수가 된다는 게 자연의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오늘 목요특강 세 번째 연사분은 전 통일부 장관이신 정세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간단히 양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장, 그리고 통일부 차관을 거쳐서 제29대 30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남북관계의 그 가장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원광대 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애를 쓰셨습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으로 봉직하시면서 한반도의 그 평화 정착과 그리고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의 그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최대 소원이자 과제가 독립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분단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 최대 과제는 역시 이 통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가 통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북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목요특강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정세현 의장님께 여러분들 깊은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기서 찍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눈부신 빛이 지금 나를 찍는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의장님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나는 앉아서 하지 않아요. 서서 네네. 움직이니까 카메라가 좀 잘 따라와야 될 거예요. 좀 정신없을 수 있지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뭐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강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몇 분 동안 하는 거죠? 1시간? 오케이. 예. 좀 누가 체크를 하고 있다가 한 10분 전에 저한테 사인을 좀 주십시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3시 15분인데 한 4시 5분쯤 되면은 저한테 사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제가 이 국민대학교 이 강좌에 뭐 특강을 하겠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아마 한 2-3달 전이었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도저히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2.5 단계로 올리느냐 뭐 이런 문제가 국가에서 고민하는 상황에서 제가 오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조금 코로나19가 좀 뜸해지면은 그때 가겠다 해서 미뤄놨는데 결국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날이 왔습니다. 또 미룰 수는 없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위험하진 않겠네요.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풀려야만 되는데, 북핵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고약하게 꼬였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병이 났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병이 났는지
발병 원인을 먼저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발병한 뒤에 이것이 이 사람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그동안에 그 사람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규명을 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나오고 수술을 하자. 아니면 이 약으로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 방식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뭐 한방으로 가서 침이나 맞아라. 처방이 나올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북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제목을 제시했는데 지금쯤 되면은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줄 알았더니 잊어버리지 않고 이 문제를 또 써붙여 놔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제가 몇 군데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은 분명히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지만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게 만든 것은 이거저거 그동안의 과정을 복귀해보면 결국 미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풀려면 미국이 결심을 해줘야 된다. 미국이 결심을 하도록 하려면 결국 북미 간의 협상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고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조차 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말하자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도록 풀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핵 문제를 일으킨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북미 관계 중간자 또는 뭐 조정자 역할을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북한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만나려고 하는데 미국이 핵 문제가 거꾸로 돼서 이제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남북관계만 앞서가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진 그런 논리로 한국 정부의 대북 행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미국이. 속이 빤할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그건 나중에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처음에 생긴 것은 93년입니다. 여기 93년이면 지금 27년 전입니까? 93년생은 없죠? 여기다 그 이후 출생자들이죠. 낳기도 전에 여러분들 일이니까 이게 무슨 임진왜란 얘기 같은 거 듣는 기분일 텐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북핵 문제가 93년에 불거졌는데 그러기 전에 90년대 초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한국이 소련과 수교를 하고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또 중국과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입장 바꿔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그동안에 중국 소련과는 북한 때문에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강력한 동맹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 때문에 한국이 시장을 찾아서 나서는 과정에서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해버렸단 말이야.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 군사동맹인 소련 중국이 남조선과 수교를 하는 마당에 우리는 이제 동맹도 없어지고 남쪽의 동맹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 중국이 도와주게 돼 있는 구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도와주게 돼 있는 구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중국 소련을 믿을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미국과 직접談判을 하자. 그래서 92년 1월 달에 미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빈 거예요. 수교만 해달라. 수교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소련 중국이 북한 남조선과 수교를 했는데 미국도 우리와 수교를 해달라. 수교만 해주면은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영원히 요구하지 않겠다. 왜 안 적어요? 녹음하고 있어? 아, 그러면 더 좋아. 예.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이 수교해주면은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조선반도, 한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통일된 독일에 서독에 있던 미군이 통일된 뒤에도 그대로 서독에 남아 있으면서 유럽의 군사 질서가 요동치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고 또는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주한미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수교만 해주면은 영원히 주한미군 주둔을 시킬 수 있다. 그 주한미군은 지금 과거에는 북한의 남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이 수단이었고 억지 역량이었었지만 지금은 90년대로 넘어서부터는 소련도 이제 무너지고 중국은 한참 이제 치고 올라오지만 아직은 그때 미국한테 위협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90년대 초 같으면 지금은 중국이 G2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군사강국이 됐어요. 그러기 전이니까 90년대 초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어야 앞으로 중국이 더 커져가지고 미국한테 대들려고 할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인 셈인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수교하자고 그러는데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내용을 들었으면 난리를 피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맹이 우리의 적국인 북한과 수교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 북한의 동맹국과 수교를 해도 되고 미국은 우리 동맹은 절대로 다른 그 나라하고 북한하고 수교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근데 미국이 그걸 당시에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92년이면 거절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소위 그 국제정치적 판단 속에 틀린 것이 많아요. 뭐 미국 사람들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봐서 이 기자들이 뭐 보도하고 무슨 국제회의 오고 하는데 미국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틀린 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5년에 일을 벌려가지고 북부 월남, 지금 월남 하나로 통일이 됐지만 공산 월남을 무자비하게 폭격을 해가지고 굴복을 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월남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국 보고는 돈 필요하면은 군대 보내, 경제 건설에 돈 필요하면 군대 보내.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거기 그야말로 파병이 돼가지고 싸워주고 미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경제 건설에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월맹이라고 그러죠. 북부 월남을. 월맹이 절대로 굴복을 안 했어요. 결국은 전쟁을 5년, 6년 채 끌다가 오히려 이
월맹 군대들이 남쪽으로 비밀리에 그 옆에 있는 라오스를 통해서 밀림지대를 통해서 남부 월남으로 돌아와 가지고 미군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류탄 던지고 뒤통수 때리는 바람에 앞뒤로 협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미국이 결국 손 털고 나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뭐냐면 이 작은 나라는 미국이 밀어붙이면 굴복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나라도 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그 작은 나라, 아무런 백도 없고 그다음에 역사도 없는 작은 나라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굴복하죠. 응? 그러나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존심이 있고 문화적 자긍심이 있는 나라로서 불행히도 식민지 피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들은 민족주의가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스포츠도 지면 안 돼. 일본한테는 절대로 굴복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그건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마찬가지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북쪽 사람들도 쪽발이는 이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왜? 쪽발이를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저항감 이것이 북한 소위 그 대외 정책에서 굉장히 강해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게 강해요. 6.25 전쟁 때 미국한테 호되게 당했거든요. 남침 한번 했다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민족주의 또는 국민성에는 굉장히 큰 나라에 대한 저항심이 강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학생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없겠지만 남학생들 중에는 키도 쬐끄만한데 아주 독한 녀석들이 있잖아요. 덩치 큰 애들한테 잡혀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다 깨져도 씩씩거리면서 계속 달겨들고 막 그냥 그 집 앞에 대문 앞에까지 쫓아가서 고함 지르고 해서 오히려 때린 놈이 와서 비례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요. 베트남이 그렇고. 베트남은 불란서 식민지, 중국 식민지, 중국의 속국. 그러다가 또 일본 식민지도 했었죠. 일본에서 점령당한 적도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 때.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게 잘못 알고 곧 없어질 나라. 이놈들이 와서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해서 수교만 해달라고 보니까 곧 망할 나라. 곧 망할 나라가 아니냐면 수교 방식으로 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협조할 수 없다. 무시했어요. 거절했어요. 그게 중대한 착각이었었습니다. 그때 오케이 수교하지 마. 그 대신 주한미군 문제는 앞으로 영원히 꺼내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미군을 한반도 남쪽에다 주둔시킬 때는 너희들 때문이었지만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게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트럼프가 무슨 방위비 분담금 많이 안 주면 철군하겠다는데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짓입니다. 주한미군 나가면은 바로 중국의 동중국해는 중국의 바다가 되고 물론 중국의 바다지만 그걸 통해서 태평양으로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소위 그 태평양에서의 헤게모니를 놓고 미국과 1대1로 멱살잡이를 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주일 미국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저간 92년 그때 그 제안을 미국이 북한을 우습게 보고 곧 없어진다라고 보고 거절한 뒤에 이놈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밀어붙여라. 그래서 바로 없애버리고 그대로 그냥 올라가면 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중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이미 91년 가을에
유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유엔에 가입까지 한 나라를 미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군대를 끌고 올라가면 미국이 침략하는 결과가 되고 미국이 침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중에 여러분들 뭐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북한이 망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접수하면 된다. 김정은이 제거하고 우리 올라가 가지고 평양에다가 뭐 총독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평안남도 지사 임명해 가지고 우리가 지배하면 되는 거지 무슨 복잡하게 생각해.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별개의 국가입니다. 국제법적으로. 헌법상으로는 별개의 국가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3조의 헌법 3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별개의 국가입니다. 91년 가을에. 자, 미국이 그렇게 거절하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니까 북한이 이것은 우리를 이제 얕잡아 보고 없애려고 그런 거다 하면서 92년 초에 드디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92년 3월 12일입니다. 저는 그때 민족통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다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불려가서 이제 3년 8개월이나 일을 하면서 북핵 문제 발생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습득한 지식, 현장 경험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서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신문 기사 읽어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위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전문 또는 뭐 유엔 쪽에서 들어오는 전문 이런 걸 바로 청와대에서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93년엔 아버지 부시 정권이 92년까지 하고 93년부터는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었죠. 클린턴 정부는 바로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북한에서 아니 우리가 수교만 해주면은 주한미군 주둔도 영원히 용인하겠다고 했고 통일된데도 미군이 조선 반도에 한반도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를 계속 압박해 들어오지 않았느냐. 한미연합훈련 막 더 세게 하면서 곧 죽일 것처럼 하고.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저항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는 핵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클린턴 정부 때는 그 말이 되는구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핵을 포기할 건데 안 가질 건데 이 얘기한 대로 수교만 해줘. 오케이. 그러면 영변에 있는 핵단지의 핵활동을 당장 중지하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교협상을 개시해 주마. 그리고 영변에 있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그거에 400배 출력이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를 별도로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발전소가 있고 핵폭탄을 못 만드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바로 핵폭탄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봉을 꺼내서 화학적인 처리를 하면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PU 원소기호로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걸 처음부터 그걸 만들지 못하게 처리를 한 연료봉을 떼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후자의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발전소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많아도 그 연료봉 꺼내 가지고 재처리해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어요. 미국이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비유를 한다면 우리나라에 그 미국이 파는 그 연료봉은 미국에서 사다 써야 돼요. 불임 시술을 해버린 거야.
자관 그런 발전소지만 출력면에서 400배가 되는 원자력 발전소 쳐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북한이 진짜 not bad 정도가 아니라 great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럽시다. 당장 핵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수교협상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발전소 건설도 시작해주고. 그로부터 근데 수교협상은 이게 결론을 못 냈어요. 수교협상을 하고 있는데 요 대목 잘 들으세요. 또 수교협상을 하고 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교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합의는 국무부가 한 겁니다. 대개 외무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수교협상을 하기 위해서 수교협상 차원에서 북한의 외교관들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어디다 대사관을 만들 것인지 건물도 물색하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난데없이 미군 정찰기 한 대가 북한 영공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국방부의 소관이죠. 주한미군의 소관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겠어요? 국방부는 반대요, 그런 거. 수교 왜 해? 쳐서 없애야지.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는 거지. 우리도 왜 이 대책 없이 막 용감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한테는 뭐 국제법이고 뭐고 뭐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관 그렇게 해서 격추가 되면서 수교협상은 그날로 스톱이 됐지만 그러나 경수로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솔직히 핵 활동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군은 정찰기를 띄워가지고 유성을 띄워가지고 계속 북한 영공을 배회하면서 무슨 이상한 조짐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터뜨리고 그렇게 가지고 협상에서 막 겁주고 하는 그게 아주 능해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기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아니 영변에 있는 발전소가 5,000kW짜리에 400배가 되는 200만 kW가 나올 수 있는 발전소를 8년 후에 져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중단시킬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핵 활동하면 그건 스톱인데. 그럼 북한한테 그 당시에 200만 kW는 얼마나 큰 것이냐? 북한의 발전소 소위 규모만 가지고 보면은 한 760만 kW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때 7천만 kW 이상 전기를 쓸 때입니다. 근데 시설 규모로는 760만 kW 정도지만은 실제로 연료가 부족하고 또는 수력 발전소는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가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250만 kW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250만 kW 전기를 쓰고 있는 나라에 200만 kW 전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건 빈집에 황소가 들어가는 거고. 250만 kW면 당시에 인천시 하나가 쓰는 정도의 전기 용량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어둡게 살았어요. 북한의 면적은 우리 남한보다 넓습니다. 남한이 9만 6천 평방킬로미터고 북쪽이 12만 평방킬로미터인가 그런데 약간 어둡게 살죠. 그것 때문에 북한이 핵활동을 안 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게 2002년까지 갑니다. 94년 10월 달에 제네바에서 미북 간에 그런 합의를 한 뒤에 그게 김영삼 정부 때지만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쭉 북한이 핵활동을 안 하는 바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맘 놓고 북핵 문제가 없는 관계로 맘 놓고 햇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또 정권이 바뀝니다. 2001년에 아들 부시 클린턴 8년이 지나가고 아들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들 부시 정권이 들어섰는데 아버지 부시 때보다도 더 훨씬 더 강경파들이 참모진으로 포진이 돼요. 이른바 네오콘이라는 겁니다. 네오 컨서버티브스 보수적인데 네오는 이제 새롭다는 뜻 아니에요. 신보수주의자 거의 근본주의자 비슷한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서 가지고 북한 때리기를 시작하는데 북한한테 괜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핵활동 안 하는 척 하지만 클린턴 정부가 약속한 그거는 지키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어디 어색한 데 숨어가지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자백하라 하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들어가요. 2002년부터. 2001년부터는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김대중 정부 이제 임기 말년이 되죠. 98년에 시작해서 2002년, 2098, 98, 99, 20, 21, 그다음에 뭐 01, 02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2001년에 취임한 부시 정부란 사사건건 남북 관계를 시비 걸었어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잘 나갔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2002년부터는 저는 이제 제가 그때는 98년에는 통일부 차관으로 일을 했고 2002년에는 장관으로 임명받아서 일을 했는데 2002년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북한을 압박하니까 북한이 다시 한번 반발하면서 이제 클린턴 정부 때 약속했던 것을 믿고 경수로 발전소를 져줄 거를 믿고 핵활동을 안 했는데 경수로 발전소 공사까지 중단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 다시 핵무기를 갖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협상 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게 2003년부터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또 부랴부랴 이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고분고분하게 굴복할 줄 아는데 이게 대드네? 이게 회담으로 풀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이게 미국 간의 1대1 회담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한국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미국이 물론 주도하고 중국, 러시아까지 넣어가지고 북한을 5대1로 포위하자.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가 왜 미국 말을 듣습니까? 그 착각들 많이 해요. 우리가 최강국이니까 시키면 할 거야 아마. 중국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오직하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보고 뛰어넘 갖다 올려요. 자, 그런 식의 잘못된 전략을 세워가지고 북한을 회담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담으로 북한이 해달라는 걸 풀겠다는 건 아니고 북한이 해달라는 걸 해주면서 북핵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건 아니고 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육자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우리 한국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때 육자회담을 미국이 하고 싶은 육자회담을 성사시킬 때 북한이 우리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맺는 것은 대한민국 통일부입니다. 제가 그때 통일부 장관 할 때예요. 어디서 힘이 나왔느냐?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 그것 때문에 일정 후에 그것이 가든 연장선상에서 이거 회담해라. 2003년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그러면 이건 못 준다. 그랬더니 그럼 회담에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육자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2003년 8월 27일부터. 그래서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드디어 육자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옵니다. 2005년 9월 19일 날. 회담은 한 그동안에 6, 7번 해가지고 베이징이 이제 의장국이 되고 한국, 일본,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6나라 들어가가지고 의장국인 중국이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문이 나와요. 그 합의문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1. 북한의 비핵화. 2.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드디어 비핵화와 수교를 맞바꾸는 그런 합의가 나옵니다.
3.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한다. 4. 한반도의 소위 정전체제, 지금 우리는 정전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법적으로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휴전은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정전 휴전, 이 정전체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꾼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남쪽에 있는 미군이 비록 여기 주둔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이항에 수교해주고 그다음에 평화체제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핵을 내려놓겠다는 게 92년 90년대 초부터 그 사람들이 불러왔던 노래 주제가입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2가 북미 수교, 북일 수교, 3 경제 지원, 4 평화체제 구축. 그날 9월 19일 날 전 세계 언론이 이걸로서 드디어 노스코리아의 핵 문제는 아주 컴플리트리, 요즘 미국이 좋아하는 소위 fully, finally 해결되게 됐다. 요즘 미국에서 final, full, verifiable, 무슨 verified denuclearization. 그래서 최종적이고 완벽하고 그다음에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될 뻔했다. 이거 되게 됐다 하는 식으로 언론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일어납니다. 적으세요. 2005년 9월 19일 날 베이징에서 그런 육자회담 합의문인 9.19 공동성명에서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론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난데없는 발표를 하나 합니다. 마카오에 BDA라는 은행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미국, 북한이 위조지폐를 그려가지고 $100짜리 위조지폐를 그려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돈을 넣어놓고는 그 돈을 수시로 빼다가 보르도 와인 사서 김정일이가 마시고 또 보석 사다가 기쁨주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돈 빼주면은 BDA는 앞으로 BDA라는 게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이에요. 마카오에 있는. 그거는 미국과 거래 못한다. 요즘 말로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BDA가 놀란 거 아니라 북한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니 바로 전날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재무부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린다? 그럼 국무부가 합의한 것을 재무부가 깨는 셈인데 이런 미국하고 뭘 하느냐? 좋다. 이제 기다릴 거 없다. 더 이상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겠다.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테니까 미국은 각오하라 하는 식으로 선언하고 진짜 핵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하고 만 1년 20일 만인 2006년 10월 9일 날 드디어 1차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자,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입니다. 핵실험한 장소도 동창지라는 저 함경남도 이제 북도 그쪽이에요. 지난번에 6.12 싱가포르 회담 후에 핵실험 장소를 차진해서 폐쇄하지 않았어요? 막 먼지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지. 그렇지만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약속을 헌대로 이행만 해줬으면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비핵화했을 텐데 그 다음날 전혀 다른 이유로 그걸 깨버리니까 앞에 걸 북한은 희망을 접고
핵실험을 해버렸고, 핵실험한 뒤에 이게 한번 그 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는 거 아니에요. 초행길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처음 가는 데는 물어물어 가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좀 다리도 아프고 그랬지만 두 번째 갈 때부터는 지름길도 알고 뭐 빨리 가잖아요. 또 느낌으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빨리 가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한국에 2008년에 2006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핵실험 오고 나니까 그 부시 미국이 아들 부시 미국이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러요. 그런 식으로 일을 저렸으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은 아니지만 쳐버리든지 못해. 왜? 북한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걸 군사적으로 공격하면은 중국이 바로 개입을 하게 되겠고 이거 3차 대전으로 번지면은 미국이 감당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6.25 때 북한이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49년에 정권 수립해가지고 정권 수립한 지 1년 조금 지난 뒤에 미군이 올라가니까 겁나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 북한군이 자꾸 중국으로 도망가니까 중국까지 만주까지 동북 삼성까지 쳐버려야 된다. 원자탄 떨어뜨려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미국에서 또 했어요. 그 원자탄을 떨어뜨린다고 하니 중국으로서는 겁나는 거죠. 일본에 45년 8월 달에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 사람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사람들이 완전히 병신되고 죽고 불에 타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원자탄 얘기 나오니까 이게 미국이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1950년 6.25 때 밀고 내렸다가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하고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도망강까지 이제 밀고 올라갔죠. 그때 중국에서 10월 25일 날 드디어 중공군을 파견합니다. 말하자면 미군이 나선 김에 압록강 도망강을 건너서 중국까지 넘어올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서 선제 방어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그러면서 결국 인민군의 조선인민군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미중 간의 전쟁으로 되면서 국제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1950년 10월 달 11월 12월 54년 휴전이 될 때까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었어요. 세 사람이 하나씩 따발총 하나밖에 못 줬다는 거야. 100만 대군이 들어왔는데도 100만 대군이 뭐 말이 100만 대군이지 60만씩 3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1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서 한 50만 명이 죽었대요. 무기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련이 뭐 어떻게 좀 뭐 그 주고 간 소련이 그때는 공산국가 기대는 친했으니까 따발총 세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상대방 그 군대를 갖다서 그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꽹과리 징막 중국 필이 있잖아요. 막 삐삐 불고 이러면 그냥 미국 사람들이고 한국군이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교란 작전. 그게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석권하는 동안에 개발한 소위 게릴라 전법에서 유효한 수단입니다. 상대방 정신없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뒤통수 때리는 거. 그게 게릴라전 아니에요. 중국말로는 한자로는 유격전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이 이렇게 개입을 했던 전쟁인데 그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별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철수를 했고 38선 대신 지금 휴전선이라는 걸로 굳어지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서 완전히 한반도 전체를 자유화시킨 것처럼 했는데 중국이 끼어들어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철수할 때 흥남 부대 철수할 때 그때 배 타고 왔던 흥남에서 배 타고 왔던 사람의 부부의 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기 와서 낳지. 53년생인가 그러니까. 51년 1월 4일 날 1.4.5태라는 것이 일어났죠. 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국이 개입을 해서 더 이상 판을 못 벌렸는데, 근데 북한이 오늘날 북한이
뭐 좀 미국 마음에 안 들어서 북한을 쳤다 칩시다. 중국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대국이에요. 핵폭탄도 지금 한 500개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한 지금도 7,000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근데 미국은 뭐 본토에다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또 미군들이 전 세계에 미군이 163개 국가에 나가 있어요. 미군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조금만 적대적이지 않으면 바로 미군은 들어갑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그러니까 미군이라는 나라가, 미군이라는 존재가 무슨 공산군의 남침을 막거나 공산군이 쳐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딱 거기 버티고 있어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 나라들을 자 이게 관리하는데 확실한 이게 말하자면 뒷배야. 군사력은 그런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때도 처음에 상인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상인들을 조선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았으려면 상인들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군대가 좀 가서 보호해줘야 됐다고 해서 군대 1개 정도가 들어와요. 그 조선 조정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니까 일리 있다 해가지고 허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 2개 정도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한국 군대보다 훨씬 더 병력 면에서는 적지만은 무기 면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 되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왕을 위협해가지고 결국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그래서 외교권을 일본한테 넘기고 2010년에는 국권까지 넘기지 않습니까? 군대, 주둔군, 우선 상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주둔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주둔하는 거예요. 남침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도 주한미군을 줄이면은 공산군이 남침한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줄일 수는 있지만은 철수는 못해요. 줄이면 그 대신 뭘로 하느냐? 무기로 보완을 하지. 아주 최정의 무기를 딱 갖다 놓고 병력수 줄이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일종의 요즘은 육박전이 아니잖아요. 황산벌 전투 같으면 병력수가 중요하지만 계백 장군 때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명중도가 높은 미사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파괴력이 얼마나 큰 폭탄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핵폭탄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지난번에 뭐 미국이 북한을 치려고 그래서 뭐 폭탄을 뭐 80개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데 그건 믿지 마십시오. 못 씁니다. 80개 쓰면 진짜 우리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쪽에 북쪽에다 80개를 떨어뜨리는데 그게 그 섬광이 여기 안 옵니까? 개성 평양이 몇 킬로도 안 돼요. 서울 평양이 200킬로밖에 안 돼.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북한을 그렇게 군사적으로 때리지 못해요. 철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앞으로 속지 마십시오. 그런 페이크 뉴스는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핵실험을 하게 만들어 놓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성질 같아서는 치고 싶었는데 못 친 이유는 아까 그런 겁니다. 그랬다가는 전면전이 벌어지고 3차 대전으로 간다. 그러면 50년도에 북한도 아니 미국 중국도 중국은 별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니 2006년 5년 이지강에 중국이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국이 돼가지고 군사대국이 된 마당에 그걸 잘못 건드리면 북한 때리면은 반드시 중국이 끼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미국이 감당 못한다. 미국 국가 재정이 감당 못한다. 뭐 무기가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북한은 미국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세게 나가면 이놈들은 굽힌다 이거야. 너희들이 세게 나가면 우리가 굽힐 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세게 나가면 너희들이 굽히지 않느냐.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러는구만. 덩치는 커도 왜 물른 녀석도 있죠. 에? 자네 친구 덩치 커도 사람 착하고 뭐 조금만 겁나는 소리면 알았어 할게 하고 야 인마 가방 들어 오면 가방 들고 그런 게 있지. 여학생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여자끼리는 없나? 모르겠어요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돼 버려요. 협상하는 척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 정권이 교체됐는데 불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에서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철학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에요. 북한 같은 나라하고 무슨 협상을 하느냐? 북한은 협상으로 상대가 안 된다. 협상으로 달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든지 협상을 열어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역부를 미국이 주어가지고 북한이 맘 놓고 비핵화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 하는 철학으로 그걸 풀어 나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무슨 그런 짓을 해? 뭐로 그런 짓을 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비핵화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수교를 해줘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북한은 핵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개수가 몇 개가 됐든 간에 이거를 거꾸로 순서를 뒤집어서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출구에서 거둬야 될 그 수확해야 될 결과가 비핵화인데 난데없이 입구에다가 비핵화를 딱 놓고는 비핵화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뭐 그리고 북한이 자진해서 개방 계획하면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남한이 북한 경제를 좋게 해주겠다. 북한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경제 발전은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왜 너희들한테 의존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 핵심은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회담에 안 나간다는 그 대목이에요. 2008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래도 미국 간에 육자회담 문제를 둘러싼 협의도 했었고 한국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베이징에. 육자회담 대표들이 만났었어요. 결론이 쉽게 안 나서 그랬지. 근데 2008년 12월 달에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본회담도 아니고 수석 대표들이 한번 만난 뒤에 육자회담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이거 복원시켜야 됩니다만. 그리고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미국에 들어섭니다. 오바마 정부는 원리를 아니까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해달라는 수교 문제라든지 평화체제 문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장하면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아니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떤 점에서는 실질 당사자인 사우스 코리안 가버먼트가 비핵화 될 때까지 우리는 안 나가. 최대 피해 당사자인 회담이 북한이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제일 괴로운 것은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보장을 할 때까지는 회담에 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육자회담 열자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중국도 그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곧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론 내겠습니다. 오바마 정부 8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오바마 정부가 2009년에 출범합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에 2009년 그러니까 한번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정책 때문에 육자회담이 스톱이 된 뒤에 2008년에 스톱이 된 뒤에 2009년이 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선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꾸준히 말하자면 핵무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날 2009년 5월 25일 날 2차 핵실험을 해요. 오바마 정부 때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체코 프라하에 가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근소를 친 덕에 그해 연말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도 안 했는데 외상으로 먼저 받은 거예요. 그거 반환해야 돼. 핵무기 오히려 북한을 핵국가로 만들고 나갔으니까. 2009년 9월 5월 달에 그거 하고 2013년 2월 13일 날 이명박 정부는 물러갈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을 준비를 하는 2월 달 2013년이면 그렇죠? 2013년 2월 15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그 정권 교체기에 세 번째 회담을 핵실험을 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조하자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뭐 전략적 인내니 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는 전략이 전략적 인내예요. 그건 무슨 놈 전략이 그래? 전략은 뭔가 저건 되든지 안 되든지 수서 봐야 되는 건데 참고 기다리겠다. 인내하면서 내가 화낼 수 있는데 참아줘 지금. 그때 너 더 화나게 하지 말고 네가 핵을 포기해. 이게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전략이에요. 영어로는 번역하면 strategic patience. 멋있지. 그러나 뜻을 살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북한이 2009년 오바마 정부 때이고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5월 25일 날 2차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교체기인 2013년 2월 13일 날 역시 미국에는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2월 13일 날 세 번째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고 오바마 정부가 아직 물러나기 전이죠.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2017년에 맞죠? 2013년 그다음에 16년에 핵실험을 두 번 합니다. 내가 날짜를 잊어버렸는데 두 번을 해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8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그 임기 9년 그 거치는 동안에 그 겹치는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더 했다. 오바마 정부가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는 이상한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 정부가 비핵개방 3천이라는 소위 그 비현실적인 북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맘 놓고 핵실험을 4번이나 해가지고 5번까지 마무리했어요. 일반적으로 5번 핵실험을 하면 이제 설계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야. 5번. 자, 그래서 내가 핵을 가지게 된 것은 북한이지만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만든 책임은 한국에는 없다. 미국 아니냐? 왜 해줄 것처럼 하고는 안 해주고 그러고는 압박한다고 시고는 또 그다음에 물렁물렁하게 협상을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다음 협상의 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냥 놀지 않아요. 그 사람들 실제로. 그 틈새 시간에 핵실험을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4번이나 더 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임기하고 겹치죠. 더 불행한 것은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괜히 김정일을 처음에는 우습게 보고 막 무슨 뭐 리틀 로켓 맨이 만약 대들기만 하면 화형과 분노가 무슨 뭐 노스코리아를 덮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놀리고 그러니까 2017년
9월 3일 날 노무현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보죠. 6차 핵실험까지 해버렸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이 스토리를 거두절미하고 이 신문에서는 정모가 북한이 핵을 갖도록 만든 것은 미국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딱 하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들이 그 히스토리를 전혀 빼버리고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의 평통수석 부의장이 북한을 욕을 해야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만든 것이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식의 또 대정부질문을 한대요. 이제 원인 알았죠? 해법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수교해 주겠다. 성실하게. 그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해 주겠다. 그러니까 핵을 확실하게 내려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합의를 했어요. 2018년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저 싱가포르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두 사람이서 회담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입니다. 적으세요.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 비핵화. 세 가지를 동시에 나란히 하자는 조건으로 합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김정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김정은이 뭐라고 했겠는가. 도보다리 대회에서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했던 얘기는 그거는 언론에 다 공개됐습니다. 언론에 공개 안 할 수 없는 게 거기서 그렇게 그 노천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고성능 그 장비들이 그 소리를 잡아당겨 가지고 정치하지 않겠어요? 그런 정찰기가 있어요. 기술이 좋아. 자,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약속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것만 미국이 두 가지만 보장해준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핵을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보장이 없이 먼저 핵을 내려놓으면 그다음부터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군사적으로 치고 들어올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먼저 보장돼야 됩니다. 선 보장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6월 12일 날 가서 하니까 트럼프가 말 들으니까 말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1, 2, 3 딱 합의한 거예요. 비극은 그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비극은 다음에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이와 실무자들이 북한한테 1항, 2항 난 몰라. 트럼프가 속았어. 어떻게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하고 이런 합의를 하느냐.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경제 지원을 해준 다음에 계속 북한이 얌전하게 고분고분하게 나오면 적당한 시기에 수교도 해줄 수 있어. 선 핵포기 중간 경제 지원 후 무슨 수교 이런 식으로 실무자들이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고 그게 하노이 노이드 회담의 사실은 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미국의 실무 관료들은 왜 그러는가? 미국 실무 관료들은 여러분 군산복합체라는 말 들어봤어요? 미국이 군사대국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군수산업을 키웠습니다. 비행기 만들고 뭐 대포 만들고 무슨 뭐 미사일 만들고 무슨 핵폭탄 만들고 정부가 다 밀어서 키웠어요. 이제 이들이 크다 보니까
무기를 팔아서 먹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은. 제품을 팔아서는 돈 못 벌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미국 무역에서 돈 못 벌어요. 미국 물건이 경쟁력이 없어. 자동차 보십시오. 엄청나게 가지고 승용차 한 대가 버스 길인데 그거 어디다 주차를 해? 미국까지 큰 나라도 그 힘들어하더구만. 기름 소모량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튼튼하게는 하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 손재주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 돈 세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돈 세고 탁 이렇게 세잖아요. 한 장 한 장 내려놔. 이걸 못해. 덧셈 뺄면서 빨리 못해. 18불짜리 밥을 먹고 나서 100불짜리 주면은 아유 20불 10불짜리 두 개를 주든지 20불짜리 한 개를 달라고. 잠깐 20불 주면은 20불에서 18불 빼면은 2불 넘겨주면 된다는 고계산까지만 해요. 100 마이너스 18이 82불이라는 계산을 못 하더라니까. 실제로 내가 겪었어요. 미국 가서. 한국 사람 미국 여행 가면은 부피가 많으니까 100불짜리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잘못하면 잃어버리면 뭐 망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안전하지. 왜냐면 뭐 크면은 이게 눈에 띄면은 오히려 수리꾼이 붙을 수 있으니까. 기분이 $20 없다고. 그래 막 사람 부르고 난리 났어. 그 우리가 계산해 줬어요. 100 빼기 18 해가지고 82. 그랬더니 그 계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솜씨가 없기 때문에 돈도 못 쓰고 바느질도 못하기 때문에 미국 물건이 팔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 물건, 일본 물건 얼마나 아주 컴팩트하면서도 성능 좋고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물건들이 뭐 일본 물건을 따라해볼 정도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무기로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 산업을 하는 큰 기업체들이 결국은 미국을 매겨 살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무기 수출하는 걸로 해서 미국 경제가 굴러가요. 고용이 유지가 되니까 록히드 마틴, 보잉 뭐 이런 것들 뭐 비행기, 폭격기 뭐 여객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객기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폭격기 만들 수 있지. 그다음에 뭐 미사일 기술, 뭐 항공우주국 나사, 다 무기 기술입니다. 금반. 각도만 바꾸면 무기예요. 인공위성 쏘아올리는 이 로켓가 각도만 이렇게 날아가서 상대방 지역에 떨어지면 그게 미사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가 결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합니다. 무기 시장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정치인들, 후원금, 전문가들, 싱크탱크의 후원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무기 산업, 무기 분산복합체에 유리한 그런 정책 제안이나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굴러가고 미국의 대외 정책이 유지가 되는데 이 불행히도 미국의 실무 관료들은 그 먹이 사슬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에서 끝나고 난 뒤에 나가가지고 참 막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노동판에 갈 수도 없고, 그 어떻게 뭐 줄이나 잘 쓰면 사회이사 같은 거 좀 하지만은 장관 지나도 뭐 갈 데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관료로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나가서 싱크탱크 같은 데 있으면서 싹 다음 정부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 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군산복합체가. 소위 정책에 아주 실질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 조성과 정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같은 동안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이거야. 대통령은 김정은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합의서 만들어졌는데 폼페오 장관이야 국무실무자들이 택도 없는 소리.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일을 시작해도 눈치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북한은 셈법이 틀렸다. 대통령과 합의한 셈법 그 순서대로 하지 왜 선비핵화부터 요구하는가. 우리는 미국이 입장을 바꿀 때까지 회담에 안 나간다. 그게 금년 4월까지 김여정이가 한 얘기입니다. 자, 원인, 북핵 문제 원인 아셨죠? 해법 간단합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 합의했던 대로 같이 나란히 소위 단계적으로 동시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 북한 입장인데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자, 이상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아, 이거 벌써 1시간 넘었다. 한 5분 넘었네. 자, 질문하세요. 열심히 적었던 학생이에요? 뭐 몇 학년이에요? 어? 4학년? 군대 갔다 왔어? 그런 것 같다. 예, 질문하세요. 아니 여기 내가 가서 다 줄게. 하세요. 그 국외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혹은 남북 간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뭘 반대? 남북 교류 자체를 뭐 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혹은 그 남북 교류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나 혹은 안보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공감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선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가 남북을 북한을 설득시키는 그 단계로 나갈 수 있을지가 우선은 궁금하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시기가 굉장히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후의 정세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 남북 교류 협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뿌리 이게 냉전 시대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게 미소 냉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아주 왼수가 돼가지고 공산 진영과 민주주의를 나눠가지고 아주 죽으라고 치고받고 하던 그걸 이제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끝나요. 소련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미국하고 군사 경쟁 하다 보니까 인민 경제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냉전이 끝났는데 한편 미소가 그런 미소 냉전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진영에 있던 우리와 소련 진영에 있던 북한 또 미국 진영과 미국과 가까웠던 사람들 또 북한에도 소련 또는 중국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배층이 됐어요. 응?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일단 미국에 가서 국무장관으로라도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미국의 사전 책봉을 받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자, 왜냐하면 냉전 시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축된 기득권들이라는 게 있어요. 잘 먹고 자살하지. 벼슬도 하고 줄 잘 서가지고 이 기득권을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 깨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은 기본적으로 반북으로 시작하거든요. 반북 정서가 깨져버리면은 자기들이 설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뿌리는 그래요. 그러면서 갖가지 이론을 만들어내지. 퍼주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북한한테 퍼주느냐. 근데 우리 먹을 거 많아요. 쌀 40만 톤, 50만 톤,
100만 톤을 덜어내도 여기는 충분히 먹고 남아요. 왜? 우리 쌀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 바람에. 쌀은 솔직히 말해서 그 농림부에서는 요즘 농림해양, 농림수산, 농수산 뭐라고 그러지? 저거 농림부에서는 100만 톤씩 덜어내 달라는 겁니다. 북한에 줘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금년에 농사를 지은 쌀을 갖다가서 이제 농민들로부터 사들여가지고 그걸 추곡수매라고 그러는데 추곡수매 한 것을 놔뒀다가 그 이듬해 방출하는 것이 1년 된 것이 정부입니다. 정부가 일부러 싸게 팔아요. 정부가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 농민 보조 차원에서. 근데 1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2년 차부터는 이게 찾는 사람이 없어요. 새쌀 먹으려고 그러고 최소한도 1년 된 정부미 먹으려고 그러지 2년 되면 그때부터는 쌀이 부스러기가 나오고 색깔도 좀 회색이 되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쌀 줄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가 주는 쌀은 그러니까 2년이 된 쌀이기 때문에 2년째 안 없어지면 3년 차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료예요. 그다음에 4년 차부터는 비료고. 근데 그걸 사서 주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부터는 한 해에 100만 톤씩 드러내버리면은 그 이듬해 정부가 추곡수매할 때 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농민들. 그런 원리 때문에 많이 주기를 바라지만 국민 정서가 그 반대가 많아서 40만 톤, 50만 톤밖에 못 줬어요. 근데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돼요. 쌀값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응?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 한때는 이제 5천억 원 정도였었고 요즘은 1조 한 5천억까지도 올라갔던데 쌀 40만 톤, 50만 톤 주고 비료 30만 톤을 일정하게 주던 시절에 들어가는 돈이 4천억 원이 안 돼요. 4천억 원이면은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 그러나 우리나라 GDP 총액 면에서 볼 때는 1조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천조가 넘는 그런 예산에서 4천억 원은 그건 돈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경제 먹을 것도 없는데 퍼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정서만 자극하는 거예요. 반복 정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쌀과 비료를 줬더니 그걸로 핵폭탄 오고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쏘았다. 언제 쏘았어요? 만들기만 했지. 그건 틀리면 틀린 얘기고 반복 정서를 자극해서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을 누리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위 페이크 뉴스는 안 믿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여기서 그런 쌀과 비료가 지원되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니까 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쌀 15만 톤을 처음에 준 뒤부터 이제 남쪽에서 쌀이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남쪽 사람들 보기만 하면 눈을 부라리고 그랬었지. 근데 쌀이 가고 나서부터는 이게 우리 속담에 소위 쌀떡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 사람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 예. 뭐 연애하는 남녀끼리 바라보는 눈초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윽해진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일까지도 2005년 6월 17일 날 저도 그때 평양에 갔었는데 당시 통일부 장관, 제 후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인사가 그동안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줘서 우리 인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쪽 언론에서는 뭐 쌀과 비료를 주니까 무슨 무기를 만든다느니 뭐 군대로 빼돌린다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 그런 짓 안 합니다. 용도대로 쓰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먹습니다. 인민을 대신해서 내가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의 정서가 녹아내리는데 그건 정말로 참 쌀떡에서 인신 난다는 속담이 그게 빈말이 아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다? 응?
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후에도 또 다시 또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이 시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향후 몇 년 안에도 또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와서 남북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남북 관계 오랫동안 77년에 통일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현장에서 다루기도 하고 또 뭐랄까 평론가 입장에서 다루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해왔지만 남북 관계도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에요. 요즘 지나면 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을 해 나가면서 조금만 틈새가 보이면 바로 그걸 가지고 북한을 또 설득을 해서 판을 새로 짤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건 없습니다. 흔히들 트럼프가 되면은 유리하느냐, 바이든이 돼서 유리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평통자문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뭐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끌고 갈 생각을 먼저 하면은 누가 되든지 관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이라는 것이 좀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북한도 지금은 우리가 뭐 신호를 보내도 대꾸도 안 하는 게 수해 복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막 우통버섯 제치고 진짜 러닝사스만 입고 막 그냥 짐 들고 오는 걸 보이면서 다들 나처럼 해라. 간부들이 책상에서 뺀때만 굴리지 말고 나처럼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게 막 사진으로 나오고 그래요. 수해 복구. 그다음에 코로나. 전부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환자 있다는 소리는 안 오는데 마스크 끼고. 하여튼 일체 그 사람들 국경이라는 게 압록강 도만강 중국과의 국경인데 그게 1월 29일 날 폐쇄된 뒤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 사람이 못 움직이면 물건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다리 건너 조그만 다리 건너서 물건이 그때 많이 들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을 줬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경제도 어려워져요. 그게 대북 제재 때문에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국경을 폐쇄하는 바람에 이 물류가 없고 이 사람의 인구 이동이 없으니까 물류도 안 일어나죠. 물류가 안 일어나면은 저쪽에 쌀가마니가 쌓여 있어도 물류가 없으면 이쪽 사람은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삼중고, 대북 제재, 코로나, 수해, 삼중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노동신문 요즘 그거 보면은 대남이나 대미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수해 복구 현황, 그다음에 더 열심히 일하자, 그다음에 뭐 경영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 우린 그분을 따르자 하는 그런 기사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쪽에 그걸 극복해야만 우리 제안에 호응해 올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지금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예, 또. 네, 우투 학생. 예. 네, 하세요. 네. 거기 마이크 먼저 예 얘기하세요. 크게.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물 한 잔 주세요. 네, 네. 네. 하세요, 질문.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졸업생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졸업생이? 네. 질문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예상되기는 하는데 결국에 북미 수교가 열리고 북한이 비핵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지 뭐. 북미 수교까지 되면은, 그리고 비핵화가 되고 나면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공포도 사라지고 북미 수교가 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칠 일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북한이 남쪽을 상대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거지.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어떤 일이 당장 일어나는가? 군사비를 줄일 수 있어요. 군사비. 지금 우리 국가 예산이 내년에 530조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한 10분의 정도가 국방비입니다. 국방비의 4분의 1 정도는 미국 무기 사는 돈이에요.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 미국 무기 사는 돈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돈을 어디다 돌려 쓰느냐? 교육, 복지, 돌봄 교실, 종일 돌봄. 그런 데 돌려 쓸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더 나라고 보채릴 것도 없어요.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 나가지고 그냥 그 하나 키우는데도 쩔쩔매지만 국가에서 다 육아를 사실상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평화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낳지 말라고 해도 낳는다고. 키우고 보니까 그 귀엽잖아요. 첫째보다 둘째가 더 귀엽고 어릴수록 더 귀엽고 그러니까 그 재미로 둘 낳고 셋 낳고 그러지. 그러니까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근심공성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 국가 예산 구조가 바뀌어야 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복지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재상 말하자면 피스키핑은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비핵화가 되고 북미 수교가 돼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 않을 정도 상황이 될 때까지는 피스키핑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평화는 안 와요. 부지런히 피스메이킹을 해야 돼요. 평화 만들기를. 평화 만들기가 어떤 거냐? 남북 간의 적대감을 줄이는 일이에요.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무기를 쓸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압박을 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남북 간에 평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좋겠구나. 그러니 남쪽이 허자는 대로 화해 협력을 심화시켜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생명 공동체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정치 공동체까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통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국기도 하나고 나라 이름도 하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까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중간에 북쪽에 있는 그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그대로 인정하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도 그대로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합의한 거에 관해서만 공동보조 취하고 안 된 것은 각자 놀고, 그러나 적대적인 행동은 하지 않기로. 그게 연합입니다. 유로피안 유니온, 유럽연합,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나라 다 각자 국호, 국기 뭐 다 다르지만, 국가도 다 다르고 애국가 다르지만 연합을 형성해 가지고 합의한 것은 공동보조 취하고 안 된 것은 따로 오고. 가끔 프랑스하고 독일이 유럽연합에 다 들어가 있지만 어떨 때는 저희들끼리도 싸우잖아요. 합의가 안 된 부분에서는. 그러나 대체로 유럽연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이죠.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학생. 되면은 네. 뭐 좋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데 피스메이킹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이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응? 잘 먹고 잘 살았지.
군사 정권에 협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잘못 살아가지. 그런 사람들이 그 꿈이 깨지는 걸 싫은 거예요 지금. 네, 또 아, 저는 일단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 재학 중인 임충혁이라고 이거 합니다. 뭐 수강료도 안 내고 와서 강의 듣잖아요. 네, 그 일단은 도강에 오늘 도강. 아, 네, 그렇죠. 오늘 좋은 강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 1993년도에 북한이 최초로 미국에 북미 수교를 요구했을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궁금해서. 이유 간단하다니까 곧 없어질다라고 본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시기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유럽 국가들이 다 소위 이 시스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 같은 데서는 그 루마니아 국민들이 그 당시에 독재자 초우세스쿠를 잡아가지고 거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이러면서 이제 소위 그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정권 교체에서 나가서는 이제 시스템 체인지, 체제 전환, 사회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가만 놔둬도 그렇게 될 나라가 말이지. 미군 그거 하나 조건을 걸고 수교를 해달라고? 야, 이거 필요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최고 권력자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판단이 약간 좀 그 착오가 있을 경우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산 증거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잡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런 거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90년대 초부터 편히 살았어요. 북한의 남침이 없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뭐 움직여도 뭐 걱정 없다. 근데 뭐 그게 남북 관계가 막히고 나니까 일거수일투족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까지 그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그 남북 관계에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주신 정세현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로 쉬게 되고 10월 7일 날 꿈톡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강주원 선생을 모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 특강 마치겠습니다.